김현정의 뉴스 쇼. 김기식 금감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은 위법이다. 어젯밤 선관위의 발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난밤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보름여 만에 불명예 퇴장이고요. 금감원은 한 달 만에 2명의 수장을 바꾸는 참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금융개혁, 갈 길은 먼데 수장조차 못 세우는 이 상황,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여당일 겁니다. 김기식 건에 이어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야권은 두 가지를 묶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따질 건 따지고 다툴 건 다퉈야죠. 다만 다툴 때 다투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은 좀 하고 싸우자. 벌써 4월 17일인데 멈춰선 4월 국회 좀 돌리자 이겁니다. 잠시 후에 여야 모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김기식 금감원장부터 봐야겠죠? 네. 2주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예. 지난 2일 취임했으니까 2주 만에 낙마한 셈인데 그 사이에 이른바 셀프 후원 등을 놓고 논란이 커졌죠. 예.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은 그 얼마 전에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임 최영식 원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물러난 데 이어서 이제 김기식 원장마저 불명예 낙마하면서 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됐네요. 금감원의 조직이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거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권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지만 김기식 원장의 후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문제 삼은 위법이라고 한 그 셀프 후원. 네. 그러니까 김기식 당시 의원이 의원직 그만두고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 그 더미래연구소에다가 자기 후원금 5천만 원을 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네. 셀프 후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검증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놓쳤다는 거죠. 어떻든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예. 앞서서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도 그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 잠시 후에 여당 입장, 야당 입장 다 확인을 해보시죠, 여러분.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청와대로 튄 불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커지는 드루킹 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이른바 경공모,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모임의 회원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 파워블로거예요. 네. 파워블로거인데 구체적인 인사청탁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것이죠. 예. 김 의원은 실제로 그 변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색을 표한 청와대의 반응을 전달하니까 드루킹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고 누구든지 인재 영입풀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검토도 못할 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린 거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고 거절하자 그때부터 이런 댓글 조작이 일어난 거다.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든 경남도지사 출마에 나서는 김경수 의원 또 청와대까지 입장이 공공해졌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그 책임 내려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잠시 후에 여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는요. 네, 꼬리를 무는 조 에밀리 리 논란입니다. 조 에밀리 리가 누굽니까? 예, 물벼락 갑질 의혹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영문 이름이 조 에밀리 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최근에 광고 대행 업체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 물을 뿌렸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불법 등기 임원을 지냈다는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예. 조 전무가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데 예. 2010년부터 6년간 한진그룹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공법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 그 항공운송사 임원이 될 수 없거든요. 예. 조현민 전무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해외 언론에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사안으로 번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2부에서 정말 생생한 증언을 해줄 기장, 대한항공 기장 출신 두 분을 연결합니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이유는 좀 더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꼭 챙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 씨는 자신의 지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앉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저녁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나의 위법 사항이라도 발견되면 사임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부메랑에도 돌아왔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사실 어제 낮에요.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조사하자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식 원장은 물러나게 된 건데 그래도 특검은 특검대로 간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확인을 해보죠.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결국 위법이라는 판단이 어제 났습니다. 네네. 이 판단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청와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인사 추천 기준에서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운 또 기준이 하나 생긴 거라고 봐야 되고요. 과거에는 후원금이라든지 그 보좌관에 대한 논란액 정도까지는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땡처리 소위 후원금 땡처리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현재까지도 국회의원 143명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이니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이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버리고 나면 앞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과제가 생겼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일지 몰라도 특히 그 출장에 관련된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강조를 했었고 사실 그렇게 봤으니까 또 임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검증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야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실 검증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문제이고 이것이 국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까지 만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사 기준들, 과거에 보면 음주 논란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니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관위의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은요. 검증 잘못한 조국 수석 물러나야 된다. 특히 셀프 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검증 과정에서 놓쳤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친 거라면 인사 검증 너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모두 한 절반 정도의 143명이라고 해당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회 자체가 바꿔나갈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 수석 물러나야 한다. 인사검증 잘못했다라는 것은
정치 공세, 지방선거 국면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과거에는 없던 기준이 이제 하나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또 검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계기로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야권에서는 다른 정권도 아니고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모토로 했던 정권에서 이것은 관행이니까 그냥 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군색한 병명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 적폐가 국회에 쌓인 적폐 아닙니까? 그 국회에 쌓인 적폐를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하기 이전에 본인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고 그럼 지적질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자,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뭐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까지 특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기식 원장 건은 오히려 국회가 먼저 반성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후에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과거에 국회 내에 쌓인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특검하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막상 특검이 들어가면 그 절반에 대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혼돈에 휩싸이는 오히려 그 최근에는 한국당에서 그랬는데 과도한 정치 탄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구책을 만들어라는 게 순리다 이게 봅니다. 특검이 아니라 자구책 마련, 반성이 먼저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루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드루킹.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라는 기계장치를 돌리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 좀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한 건 민주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이른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원들하고 같이 조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드루킹의 매크로를 위한 불법 활동, 그것에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된 김경수 의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피해자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면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이 어떤 인물을 추천했을 때 이 사람을 청와대까지 추천인으로 올렸더라. 이것은 대선 당시에 뭔가 커다랗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도와주거나 뭔가 책 잡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추천으로 올려줬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제가 우리 앵커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요. 하셨었죠. 당시에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도 많은 그 소위 말한 지지자들이나 팬들이 논리적 근거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문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지적해달라. 당시 이런 후보들을 이렇게 공격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오는데요. 그렇게 공격해달라고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댔던 분들의 이 선거가 끝나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좀 추천해셔 이렇게 정도 한 거고 그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추천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결과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옳지 않다라는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동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세 번째 요구를 거부해서 생긴 앙심을 품은 사건인데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경수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돕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오는 이런 모임들, 뭐 지지 모임, 조직 이런 게 많아요. 대선 때?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까? 엄청 그 후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어디 좀 쓰면 어떠실까요? 라고 추천하면 그중에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검토 대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도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열린 추천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모든 추천들을 할 수 있고 그 추천을 걸러내는 것이 검증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검증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선거법이나 정당법 이런 거 관계해서 다 보면요.
자발적 지지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크로를 쓴 게 아니라면 그게 문제될 게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그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강훈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강훈식 원내대변인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입장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나와 계세요. 정 의원님. 예, 정태욱입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야권이 원했던 대로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퇴를 했으니까 이 사안은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이 받는 의혹은 이번에 어제 이제 선관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5천만 원의 남은 정치 자금을 더 좋은 연구소인가 거기다가 기부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만 판단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외에 350만 원, 600만 원은 고액 이제 특강을 실시하는데 그 고액 특강이 국정조사를 바로 앞에 놔두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게 강요죄의 성립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정책 연구비를 1,000만 원을 줘가지고 5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꺾기 사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가지고 있는 혐의라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에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실체적인 진실. 앞에서 강훈식 대변인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런 관행들은 국회 전체에서 만연돼 왔던 거 아니냐. 그럼 국회 전체가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기준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지. 김기식 원장 하나 가지고선 이걸 특검 가자 말자로 혼돈에 빠질 상황이 아니다 주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측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꾸 해외여행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제 선관위 결정에서도 해외여행 그 부분도 물론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김기식 원장이 받았는 혐의는 그런 것보다도 정치자금이나 강요죄 부분이나 뇌물죄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자꾸 해외여행 간 그거를 가지고 여야가 피장파장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물타기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 출장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앞에서 또 강훈식 대변인께서는 땡처리 후원금 이런 것들도 다 관행이었다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쪽은 아닌가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땡처리 후원금 중에 이제 다른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금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보좌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그런 선관위에서 그것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5천만 원을 줘가지고 5천만 원을 후원하고 그것도 이제 평소 때는 20만 원밖에 후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러다가 5천만 원 큰 돈을 주고 그거를 그 이후에 자기가 다시 동급이라는 명목으로 8,700만 원 가까이를 되달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다. 이례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명백하게 이 불법성이 있는 거죠. 그걸 선관위가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또 어느 누가 그러면 국정감사 앞두고 이제 350만 원, 600만 원이니까 고액 특강을 들으라고 하고 그 듣는 동료를 이 의원실에서 직접 이제 그것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찾아오는 직원들한테 너 600만 원짜리 강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듣게 하는 것이 어느 누가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 관행 없어요. 그런 관행 없다. 국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지금. 그래서 특감 그리고 이번에 문제는 말씀? 해외여행 부분은 어제 이제 결정이 전체 김기식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에서 600만 원 정도 고액 특강을 하는 이제 강요죄 여부라든지 그다음 해외여행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을 주고 8천만 원 가까이로 봉급으로 되돌아간 부분하고 그다음 이 정책 연구비를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되돌려받는 꺾기 사건, 이 한 4가지 정도 중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하고 예.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해외 출장의 목적, 내용, 출장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 경위, 비용 부담을 하게 된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특감으로 밝혀내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해외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물타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여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해외 출장이었다. 그 부분은 이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특검 갈 것이다. 다른 여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과도 공조하시는 건가요? 뭐 그쪽 당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해야 된다. 자, 드루킹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예. 앞서서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피해자라 하는 건 좀 과도하고 아마 이제까지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예. 드루킹이라는 양반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서로의 그 관계를 가졌지 않냐, 의사소통을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는 자기는 일방적으로 그 문자만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5-6번 서로 만났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만났고 그다음 또 인사청탁을 또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공모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의 관계다. 예예. 예, 이게 자유한국당 그리고 어제 이제 해명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열린 인사 시스템 때문에 누구나 없이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반론으로 좀 드리려고 했어요. 김경수 의원의 반론이 뭔고 하니 대선을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순수한 자발적인 지지 모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맞지만 그것이 순수 민간인들이 합법적으로 댓글 다는 거였지 무슨 공무원들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대가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성격이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지지하고 댓글 달아주고 이 정도면 관계없는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누룩나무 출판사 거기에 보면은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PC와 핸드폰이 현재 발견된 거면 170대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수백 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 그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거나 뭐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 활동한 거는 다른 분명히 조직적이고 그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했다는 사실에서는 분명히 공모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검경이 수사해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못 맡기겠다 이 말씀? 그렇죠. 지금 경찰이 예를 들어 드루킹이라는 양반을 이제 체포하고 난 다음에 23일간 그냥 이걸 은폐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정권 실세라고 불려지는 김경수 의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 행간으로 시작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어제 대한항공은요,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외신에요,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GAPJIL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글로벌 용어로 승격시켜준 셈입니다. 국민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장 출신의 두 분을 연결합니다. 도대체 대한항공 내의 갑질 문화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 왜 고쳐지지 않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시 만나보고요. 화요일에 코너죠. 뉴스닥 있는 날인데요. 지지난주부터 함께했던 그분들 이젠 더 이상 스페셜이 아니네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뭔지 뉴스닥에서 확인을 하시죠. 김성환의 행간 일부에서 놓쳤지만 빠뜨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의 행간부터 시작을 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간 빠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자들 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체크 바캉스 제도가 아주 큰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보름 만에 15,000명이 넘게 신청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신청자 폭주한 체크 바캉스 제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체크 바캉스 제도 이래서 못 알아들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정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있었던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 돼지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여행 경비 20만 원을 내가 냈다. 예. 그러면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적립을 해줍니다. 예. 그럼 정부가 10만 원을 더 보태줘서 40만 원의 여행비를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대 1대 1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1982년도에 도입했던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판 체크 바캉스 제도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예. 한국관광공사가 2만 명을 목표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이달 20일이 마감이거든요. 예.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 업체 1,200곳에서 참여를 신청했고요. 15,000명 넘게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로자, 노동자 본인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렇죠. 우리도 10만 원 내겠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폭주한 거예요? 네네. 이 뉴스에 행간 이면 들어가 볼 만하네요. 첫 번째 행간은 보통시켜서 곱빼기로 먹는 느낌이다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비유가 나옵니까? 아니, 배가 고파서 중화요리집 갔어요. 예. 여기 자장면 보통이요 이렇게 시켰는데 예. 보통이 아니라 곱빼기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20만 원 나 냈는데 휴가비로 4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벌어서 돌아온 거예요. 예, 이거 사실 기업 입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도 공짜로 직원들 휴가 보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여름 휴가철 되면 무섭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휴가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넉넉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빠듯한데 휴가는 보내긴 보내줘야겠고. 그렇죠. 그런데 돈은 많이 못 주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사장님 어깨에 이렇게 힘 딱 주고 10만 원 보태주면 40만 원 받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겠죠. 그러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머니 사정 빠듯해서 휴가 떠나면서 마음 무거웠거든요. 20만 원 내면 40만 원으로 되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짜장면 보통 시켜서 곱빼기로 먹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딱이네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파리만 날릴까 봐 지나치게 걱정만 했다입니다. 그래요? 걱정했어요? 정부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중화요리집을 차렸다가 망한 사장님이 동네 옮겨서 새로 다른 동네에다 가게 차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요? 이분이 이런 겁니다. 나는 요리에는 정말 자신 있어. 진짜 맛있는 음식 만들 자신 있어. 그런데 손님이 안 해서 망했다고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제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 2014년에도 이 제도를 똑같이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2,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한 80% 가까이가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정부 지원금의 5.4배에 달하는 국내 관광 소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부는 1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5배를 썼더라. 50만 원을 썼더라.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내수 쓴 진작도 거죠. 되고 이래서 그렇죠. 좋았어요.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근데
딱 한 해만 하고 끝냈어요. 왜요? 1년 만에 중단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이번에 또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동네 옮겨가지고 다시 문 열려고 하니까 주춤주춤하는 거죠. 팔이 날까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화부가 500억 원을 배정해서 50만 명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어요. 계획은. 근데 갑자기 단계적 시행으로 계획이 바뀌더니 예산이 75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게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3분의 1 수준인 25억 원으로 줄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도 2만 명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어떻게 끌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적었고 오히려 손님이 안 올까 봐 걱정만 하면서 제도를 더 만졌다. 일종의 정책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업들이 참여 안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죠? 뭐가 정부가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했던 측면도 있고요. 당시에는 2억 원 남짓한 예산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유인 효과를 만들 만한 그런 당근도 기업들한테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짜장면뿐 아니라 짬뽕, 탕수육도 맛있어야 한다. 오늘은 끝까지 중국 식당으로 가는군요. 네. 손님마다 취향 다르잖아요. 다르죠. 중화요리집 갔어요. 근데 짜장면만 시키는 사람만 있나요? 저 짬뽕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짜장면 시키는 사람들은 계속 짜장면 시키고 짬뽕 먹는 분들은 쭉 짬뽕만 먹어요. 그러면 짜장면만 하는 집 가면은 짬뽕 먹는 사람들 다음번에 발길 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현찰로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쿠폰 같은 걸 주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가 6월 중에 전용 온라인 몰을 만듭니다. 거기 가서 예약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행 상품권 같은 걸 주는군요. 그렇죠. 국내에서 써라. 근데 이 상품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짜장면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안 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메뉴를 만들 때 다양하고 많은 메뉴들,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줘야 한다.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셰프, 요리사가 아주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한 분, 지금 더 스파이라는 아이디의 분은 근데 이거 결국 국민 혈세 아니냐, 이거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혈세 10만 원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만족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수 진작도 되고 어차피 휴가를 가는 길인데 이렇게 보태서 노동력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되면 그 혜택을 다시 중소 영세기업들이 보고 다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일단 시작됐고요. 더 확대할지 말지 이건 또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결정은 오늘 행간. 그나저나 바캉스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아직 못 세웠습니다. 4월인데 저한테 혜택을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뉴스쇼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조전무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성을 지르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음성 파일부터 좀 들어보죠. 예,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녹음을 한 겁니다. 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 물론 회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좀 애매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국제뉴스에까지, 해외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그것도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기업에서 이런 후진적인 갑질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수소문 끝에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장 두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희가 두 분을 연결해 보는 건데요. 먼저 한 분의 기장부터 만나보죠. 예,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한항공에는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예,
제가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약 7년 정도 재직한 다음에 퇴사했고요. 예. 회사를 떠난 지는 좀 됐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신원이 드러날까 봐 밝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7년 근무를 하셨어요. 우선 지금 음성 파일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더 놀랐어요. 뭐 저 정도까지인가? 저럴 수가 있는가 직원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조전무도 아니다 얘기를 못해요.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음성 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대한항공 직원이라면은 총수 일가가 항상 그래왔다는 걸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았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히려 놀란 부분은 이제는 직원들도 의뢰 입장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할 지경에 이르렀구나. 더 숨기지도 않는구나. 이 마치 물이 끓듯이 어떤 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 내서 공개를 하는구나. 여기에 놀라셨다. 예, 그렇죠. 회사 안에서 7년이나 근무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성 지르면서 일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그 안에서는 받아들여졌던 건가요? 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현민 전무가 근무하던 곳은 본사 건물의 6층인데요. 예. 보통 전에 듣기로는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일주일에 1-2번, 무슨 통과 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예. 이 대한항공 본사 건물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뻥 뚫려 있고요. 부서별로 칸막이로만 돼 있고 위에가 다 뚫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한쪽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6층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 파일을 잘 들어보면은 그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려요. 따닥따닥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저쪽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이라는 거 고래고래 지른다는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일주일에 기분 좋으면 1-2번, 기분이 안 좋으면 2-3번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사람은 또 시작이네 하면서 한번 녹음을 해본 거군요. 아주 이례적인 것에 녹음을 한 게 아니라. 네,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들었고요. 이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면 6층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키보드 소리만 이제 탁탁탁 나는데 사내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직원들이 서로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는 거냐, 오늘 깨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기압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오죽했으면은 그 제보자가 녹음을 해서 제보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소리 지르는 부분, 그 고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 증언해 주셨는데, 혹시 그 고성 지르는 거 말고도, 이제 기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승무원들, 기장들, 비행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갑질을 저지른 일이 있다고 하나요?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가 비행기를 타는 날이면은 온 부서가 비상이 걸리거든요. 왜요? 특히 손님들이 항공기 탑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점장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주변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또 요즘에는 비행 중인 기장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이 회장님 탄 비행기가 혹시라도 지연이 될까 봐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중에 메시지 수신하느라 이 정상적인 비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위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고성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아서 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난번 땅콩 회항 사건에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공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런 똑같은 논란이 또 벌어졌다고 보세요? 사실 땅콩 회항 이후에 회사는 직원을 존중하고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말뿐이었지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서장도 얼마 전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어제 노조 측에서 이번 개인적 일탈로 직원들이 상심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조현민 전무의 개인적인 일탈, 그 사람 인성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총수 일가의 한마디에 모든 임직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알아서 기는
그런 뭐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죠. 이 회사는 사주 일가, 그 오너 일가의 말에 벌벌벌벌 모두가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다 반기를 들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책상 빠지는 거죠. 아니 지금 2000년대인데요. 그것도 2018년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책상이 빠져요. 글쎄 뭐 땅콩 회항이나 물벼락도 사실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군요. 하긴 그러네요. 그 땅콩 회항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박창진 사무장, 그분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항공에서 7년을 근무한 기장 출신이세요. 이번에 증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분 역시 대한항공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기장이십니다. 연결해보죠.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며칠 사이에 정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직원 출신으로서.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 본인이 직접 고객 컴플레인 글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예. 그 직원 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답글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라. No mercy. 자비를 주지 마라. 그 글을 적게 되면 그 직원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현민 사건은 그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오너 일가가 거의 공산국가처럼 자기들이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앞에 분도 회사의 구조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누구도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님도 공산국가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사실 요새 주식회사가 오너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곳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그게 옳은 방향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 통합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일일이 직원 SNS를 사찰을 해가지고 그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글을 내려고 하든지 예전에 한 번은 회장 욕을 써가지고 그 직원을 정직을 시킨다는 등 이런 일들이 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직원의 SNS를 사찰한다고요? 네. SNS라고 하면은 카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요? 아니면 또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요,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SNS들. 예. 그걸 다 사찰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통합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여다보다가 이거 사적인 건데 사적으로 회사 불만 적을 수도 있고 뭐 나 빨리 퇴근하고 싶다. 우리 상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글을 내리라고 하든지 이제 그 글을 내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의 임원이나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글을 내리라고 시킵니다. 아니 그거는 사적인 곳이잖아요. SNS라는 사적 공간인데 그걸 글을 내리라 마라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공산국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싫다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싫다고 하면 책상 빼야 되는 구조?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 자기 상관이 얘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속 상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시킨다는 말. 그럼 거절할 수가 없고 싫으면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어제 말이죠. 블라인드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대한항공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올린 글을 보면 6층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전수조사가 있을 거다.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보도를 듣고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제 상식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아하면 그 정도로 직원들한테 겁을 준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겁을 줬을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7년 근무하셨던 기장님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땅콩 회항, 물벼락 사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10년 근무하신 기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혹은 오너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하인 부리듯이 대하고 갑질이 절대 없어질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인 부리듯 직원들을 대했다 지금 그러셨는데 어떤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혹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자녀 3명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직원들을 배려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고함이라든지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겠죠.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요. 참 그 대한항공 직원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는 일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오너들 때문에 회사가 막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구설에 올라야 되고 아이들에게 나 대한항공 다닌다 얘기하기가 막 창피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상하세요.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오너 일가가 자꾸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너 일가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왜 대한항공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욕타임즈가요. 재벌, 갑질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GAPJI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면서 이 조씨남매의 행적을 보도하기까지 했죠. 갑질, 재벌 이런 단어가 글로벌 언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감사라도 해야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그 대한항공이 쓰는 공항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또 대한이란 이름도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바뀌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한항공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기용님, 정말 창피하네요. 이러셨고 많은 분들이 그 고성을 아침에 듣는 게 너무 불편하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걸 들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 계시고 들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다가 원래 4분 30초 분량입니다만 딱 20초만 들려드렸습니다. 이수호 님도 4살 아이도 아니고 치료가 급선무인 듯 싶습니다. 박정태님은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빼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갑질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또 많은 분들은 이런 회사 많아요. 김현정 씨 모르셨어요. 이런 문자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정말 많습니까? 경험하셨던 분들 좀 보내주세요. 드루킹과 관련된 논란 오늘 뭐 여야 양쪽의 입장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지지, 야당 지지 골고루 들어옵니다만 저희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게스트 두 분 이제는 더 이상 스페셜을 붙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습니다. 정말. 누가요? 제가요? 예. 반갑단 말씀. 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효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튜디오 괜찮으시죠? 익숙하시죠? 아니 여기 CBS는 참 좋은 회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차를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오면은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비를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고 정말 친절하세요. 야, 대한항공하고 비교되죠. 네네. 아까 저기 대한항공 직원들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 아까 속상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너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터지니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얘기를 두 분 말고도 저희가 정말 많이 접촉했거든요. 다 똑같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두 분 지난주 지지난주 2번 연속 스페셜로 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시더니 결국은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뭐 고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약간 저 코너 이름은 저 뉴스닥 아니에요? 뉴스닥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바꿔주세요. 자꾸 막 그 전역 그 작가님이 예쁜 누나가 밥 사줄게 이러니까 몸둘 바는 모르겠고 좀 대화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들이대는 형은 아니에요. 네. 제가 중간에서 중재 잘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을. 사실은 허성무 이준석 커플이 의견이 두 분이 전혀 다른데도 상반된 의견인데도 케미가 좋았어요. 참 희한한 커플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준석 위원장 얘기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많으시고 허성무 소장 의견에도 반대하는 분들 계시고 서로 그렇지만 하지만 둘이 토론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두 분도 그런 전철을 좀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전철도 있군요.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코너거든요. 네. 그리고 의견이 또 다르면 욕하면서도 막 또 들으시는 코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 또 그러세요. 자신의 의견을 잘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월요일 저녁에 술 약속을 자제하는 쪽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효옥, 박용진, 전효옥 두 패널과 함께하는 뉴스닥 상한가부터 들어가 보죠. 먼저 전효옥 작가님. 네, 저는 상한가로는 모처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골랐습니다. 상한가 맞습니까? 상한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용진 의원님. 저는 딱 한 사람을 찍기보다는 재벌과 금융 기득권 세력 이렇게 찍었어요. 재벌과 금융 기득권 세력 무슨 얘기하실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전 작가님의 홍준표 대표는 이분은 단골인데 항상 하한가에 주로 이름을 올렸는데 왜 상한가입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짭짤한 그 소득을 올린 저 회사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식회계 안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반짝하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있죠. 그런 경우 이 있죠. 경우가 바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닌가 했어요. 지금 반짝하고 바닥치고 반짝하고 올라갑니까? 아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사건이 특히 이제 이번에 경남지사에 이제 그건 홍준표다.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홍준표를 찍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경남지사에서 운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서는 호재가 터지고 또 우리 전 국민으로서는 참 참담한 악재가 터지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홍 대표가 그동안에 자기의 기대치를 낮췄죠. 뭐 막말 대표, 버럭 준표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안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우리가 왜 B급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흠이 있으니까 가격은 쌉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정도 있고. 아울렛 가면 있죠. 주로. 그렇죠. 또 이제 김기식 그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최상급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C급이었다는 이런 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상한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상한가를 주시겠다. 그렇죠. 이번 주만은 호재를 만난 것 같다. 김경수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다가 김기식 원장 낙마한 것까지 겹쳐서.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제구나. 그제 자유한국당이 회의하는데 뒤에 뭐라고 써놨더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망했다 있었어요. 그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도 나고 자폭 개그 느낌도 났는데 왠지 오싹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뭔가 조언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약간. 드디어 진심. 그래서 우리 저희가 지금 절대 권력 절대 부패라고 하는 그
업법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집권하고 1년 지났으니 정말 근신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식 원장의 이제 어제 사퇴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행일지라도.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김기식이라고 하는 개인이 좀 문제가 될 만한 처신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실제로 김기식이라고 하는 개혁 인사, 개혁 코드에 대해서 그 금융 기득권 세력들, 재벌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공격적이었고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도 분명한 거거든요. 오늘 지금 상한가 주셨잖아요. 그 세력들이 결국은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김기식 원장에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한다. 그리고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사퇴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달아놨어요. 마지막 줄 뭐였죠? 늘 고민이지만 이런 개혁 이런 논란을 겪지 않는 인사를 하는 방법 나도 안다. 그거는 관료를 그냥 앉히는 거다. 무난하게 인사하는 거다. 그쪽으로 쭉 그 길 걸어온 사람 중에 무난한 사람 하나 앉히면 무난하게 가는 거 나도 안다. 근데 개혁 인사를 앉힐 때마다 이런 논란을 겪어야 되고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내 고민이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인사 라인에 계속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에 있었고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죠. 김기식 몰아냈어.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모피아들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저는 아마 다음 수는요. 아마 이번에 상한가를 친 재벌과 금융기득권 세력들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났다라는 느낌이 올 만한 사람을 아마 임명할 거다. 저는 그대로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찾으면 있을 거다. 있어요. 아니 박용진 의원 말은 맞아요.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김기식의 목을 메었던 문재인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목을 메었다라고 하신 이유는 왜 계속 버텼느냐? 아니 버티기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나섰죠. 거기다가 조국 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적법이라고 사실 적법이라는 걸 조국 수석이 말할 건 아닌데 비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세상에 사람은 많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KBS 기자 했을 때 정말 제가 저 없으면 방송국 무너질 줄 알았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시청률도 더 오르고 세상에 나 없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너무 잘 돼도 또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정말 방송의 재단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둬도 잘 되더라고요. 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분이 많이 있고 그분으로 하면 돼요. 그럼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내렸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김기식은 성인 군장인 줄 알고 김기식 전 원장이 사람들마다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12,000원을 어떻게 법인카드를 금니까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사퇴하세요 이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부메랑이 와서 돌아왔고 그 사안을 보면은 꼭 선관위에 물어봐야 됩니까? 자,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보고서 척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전제를 김기식 의원 말고도 김기식 원장 말고도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전역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거 전에 알았어요. 만약 청와대가 정말 고민을 했는데 더 좋은 사람 못 찾은 거예요. 그냥 무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개혁의 최적임자는 김기식 원장이라고 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재풀이 얕았던 거죠.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아니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거기에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뭐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혹은 뭐 논문 표절 이런 문제들이 야당에 의해서 계속해서 국민적인 기준점으로 올라와요. 기준점이 점점 올라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도 족쇄가 될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은요, 피감기관들이 그동안 예산 짜고 사전에 계획했고 전례가 있고 이렇게 했었던 것은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자고. 절대 못 가도록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비서관이 대동되는 이런 것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프 후원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좋은 어떤 예로 만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나랑 친했다고 복사꽃 피는 데에서 서로 의형제 맺은 사람들로만 가면 평생 쫓겨댕겨요. 근데 유비 세력이 이 하나를 얻게 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은 나랑 몰랐던 사람. 멀리 있었던 사람, 소문은 나 있는 사람을 삼고초려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얻고 세력을 늘려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겠다고 했던 그 초기의 마음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철저한 자기 반성의 모드로 말씀해 주셨고 국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다. 국민 눈높이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 작가님도 동의 지금 끄덕끄덕. 저를 비롯한 모든 애청자 여러분 동의하죠. 사실은 관행은 관행이었어요. 이렇게 출장 그렇게 관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전수조사하니까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좌관을 데리고 가는 건 좋지만은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보좌관이라면은 제대로 된 상사라면은 상벌과 얼마나 그 조직에서 헌신을 했는가 그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인턴 데려가는 부분까지는 관행이 아니다. 그건 정말 초유의 일이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 분명한 거는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국민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 기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 정서법에 딱 걸리기 민주평화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는 아직은 즐겁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끝까지 가봐요. 박용진 의원. 드루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드루킹 얘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활짝 웃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루킹 사건인데 일명. 아까 강훈식 대변인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경수 의원도 피해자다. 대선 다 치러본 정치인들은 알 거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배후라고 보고 좀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전 작가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뭐 감사 메시지 날리고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드루킹의 이른바 느릅나무 출판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출판사의 그 규모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 아니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그리고 비정상인 거죠. 두 번째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할 정도고 그거를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까지 전달한 거. 이걸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사카 총영사가 그 오모라는 분이 내정된 거를 2달 전에 알은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내정된 걸 2달 전에 알았다. 드루킹이 알았던 거죠. 2달 전에. 드루킹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김현정 근데 우리 전 작가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요즘 저기 다 나왔어요 인터넷에. 지난번에도 뭐 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진짜요. 비즈니스 아니 제가 정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그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상한 게 그 한 3, 4일 동안 계속 비즈니스석이라고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그게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좀 애매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막 정정을 근데 하고. 지금 누가 내정됐다는 걸 2달 전에 알았다는 건 지금 저는 처음 듣는 거라. 거기 제가 보기에 저는 굉장히 인터넷을 굉장히 파고들어서 봐요. 자, 알겠어요. 그거는 조금 지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쨌든 김영정 앵커가 또는 제가 김경수 의원한테 누구 추천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김경수 의원 말을 잘 들어보면은 자발적 지지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추천이 많이 왔고 추천인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할 이유는 없었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올렸다 이거거든요. 박 의원님 지금 그거죠. 주장이. 근데 보통요. 저도 예전에 여당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추천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잘라요. 거기서. 왜냐하면 추천인을 보고. 추천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증거가 남는 일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한테는 추천이 오지 않는 걸 보면
여당 의원이긴 하나 별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에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친문 기자 나부랭이 이렇게 표현한 그렇죠. 건 있으나 그것이 그 내정 사실이 밝혀지고 나선지 이전인지를 경찰이 이걸 적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주장은 좋은데 이제 인터넷 관심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겁났던 게 그거예요. 뭔가요? 뭐야 이거? 여론 조작이 가능하네?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네? 예. 어라? 이들이 우리는 국정원이랑 이렇게 음습한 세력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그 적극 지지층들도 이런 거를 아주 팀워크를 갖춰서 하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네? 진짜 모르셨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싶어요.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팀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 개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문자도 엄청 많이 받고 댓글도 엄청 많이 주렁주렁 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개헌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공격했어요. 제가 개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을 때 탄핵이 먼저인데 왜 개헌하냐고 그러면서 막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것도 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돼서 오는 걸 보면서 그때도 좀 이상했었거든요. 이런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하나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좀 알아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어물점을 이렇게 넘어갈 문제 아니다. 우물쭈물할 문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세게 수사해야 되고 또 세게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유전에 불 붙었을 때요. 그거 대충 물 뿌려갖고는 100% 안 꺼져요. 그래서 아예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산소를 싹 없애버려야 되니까. 지금 특검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특검 얘기거든요.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 세게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피해자가 김경수 의원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여당이고 이 정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게 수사해서 문제를 다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는 특검 들이밀고 그러면 경찰도 나중에 특검해 보면 다 밝혀질 거 제대로 수사하자 이렇게 될 거고, 검찰도 송치받은 거 이거 나중에 특검 가게 되면 우리가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해보자라고 할 거니까요. 특검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세게 할 거다. 네. 다만 이 특검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가에서 늘 정쟁의 도구일 뿐이었죠. 사실 특검해갖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핵폭탄급이고 후유증도 클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동안의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이 보수 쪽에서 뭔가 가동하고 있구나. 저는 매크로라는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노출되는 하는 3개의 큰 댓글 이게 그냥 확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밑에를 내려보면 그 댓글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더 많아요. 순수한 의견들이. 베스트 댓글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고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특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구조는요. 우리가 안 받더라도 야당들이 합치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이죠. 특검을 받으면 더 무서울 겁니다. 두 분하고 하여튼 얘기하다 보면은 꼭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요. 하한가 가야 하는데 하한가 일단 누군지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예, 우리 김성곤 교육부총리가 하한가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저 학부모로서 화나고요. 진보 학부모로서도 더 화가 납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저 교육부라고 보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 원칙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 대입 그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정시하겠다는 거 수시하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니까 이것도 답답하고요. 그거를 또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기고 그거는 또 대입 특별위원회로 떠넘기고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국가교육정책을 하청주냐. 하청을 주냐. 폭탄 돌리기 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나와요. 이런 거 수습하니라고 저 여당들 죽어요. 이런 논란과 비판에는 이건 진보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니죠. 교육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요. 아주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총님 잘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만의 생각입니까? 여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 제 개인 의견으로 해두시죠. 아니,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까? 여당 안에서는? 여당의 우리 의원님들도 학부모 의원님들 많습니다. 아, 그 말이 많은 거를 시사하네요. 네. 자, 전 작가님의 하한가는 저는 이제 세월호가 이제 어제 사주기를 맞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한가로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이제 상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된. 그래서 국민을 희생양으로 특히 어린 것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지금 뭐 정치 재판 어쩌고 하지만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저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최순실 씨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에게 K-팝 스타와 같은 존재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최순실은 기획사 사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키워낸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능이 없는 아이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에게 한류 스타가 되려면 재능과 그다음에 기획사에 정말 서포트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만들어진 정말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죠. 참담하죠. 확인하게 되네요. 한 1분 남았는데 네. 짧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항소 포기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만 2심을 네. 왜 항소 포기했을까요?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 자기는 이제 정치 보복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 24년 정도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이렇게 배짱 뭐 이런 건데 글쎄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다고요? 예. 보수도 보수 나름이죠. 세월호의 사건을 겪으면서 보수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은 게 그래도 일 터지면은 책임지고 유능한 게 보수다 했는데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한 보수를 세월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구조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정부의 몫이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무슨 일관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법제도의 전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으로서 참 무책임하다. 그래요. 씁쓸합니다. 그래요. 오늘 씁쓸함을 남기면서 뉴스닥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상큼한 모습으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진 의원, 전효옥 작가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